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인을 향한 범죄 상황과 그 해결 방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하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며 반발하는 일본과 중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아시안을 향한 범죄가 존재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범죄율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 바이든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당시 공화당 인사들의 인종주의적 선동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시아 태평양계 당원 모임의 회장인 주디 추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공격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백인 우월주의가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공격 증가에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내 아시아계 노년층을 중심으로 증오범죄에 대한 물리적 공포가 한층 심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고된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는 모두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에 달하는 824건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해당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팬데믹 이전에도 취약 계층이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팬데믹을 거치며 한층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오범죄에 노출된 아시아계 노인의 57.6%는 언어적 모욕이나 따돌림을 경험했고,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26.2%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격화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시아인의 범죄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BTS를 초청한 것입니다. 앞서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급증하는 아시안 증오 범죄에 맞서겠다는 공약에 대해 말한 바 있다라며, 이에 BTS는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청년 대사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다양성 포용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플랫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NN은 그래미 후보에 올랐던 BTS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 첫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BTS는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희생자 가족의 위로를 전하면서 슬픔과 함께 진심으로 화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나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측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BTS 초청과 더불어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의 대표 도시인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커리큘럼을 시범 도입하고 오는 2024년 가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새 커리큘럼은 우리의 아시아계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매일 지역사회와 이 도시에 공헌하는 모든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많은 아시아계 인물과 미국의 다양한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뱅크스 교육감은 인종차별과 증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의 이야기와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에서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보이그룹인 BTS를 초청하자 일본과 중국에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네티즌들은 심각한 코로나 봉쇄를 하는 중국과 달리 대학 축제를 시작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듯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독일 한류 콘서트 영상을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현재 자신들의 상황과 비교하며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응으로 독일인이 내 인생을 훔쳤다. 트와이스는 지금 LA 공연하더라.
미국인들도 내 인생 훔쳤음. K-팝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문화 수출은 그냥 농담 수준. 한국은 대학교 축제, 일본은 도쿄돔 공연, 미국은 코첼라, 독일은 K-팝 플렉스, 우리는 핵산 검사. K-팝은 중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수준과 그 문화를 즐기는 타국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댓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한류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 9월 중국 SNS가 BTS 멤버 지민의 중국 내 최대 팬클럽에 대해 60일간 활동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팬들이 지민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돈을 모아 항공기, 유력 신문 등의 축하 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다른 대륙의 스케일로 생일 축하 광고도 엄청난 수준이었지만 그렇다고 활동 중지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팬클럽의 활동 중지를 내린 만큼 중국인들의 한류를 향한 인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여전히 K-팝을 비롯한 한류의 인기가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터져나오며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와이스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도쿄돔에서 3회 단독 콘서트를 열고 4일간 총 15만 관중을 열광케 했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북미 스타디움에 입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트와이스의 미국 콘서트는 기존 14일 1회 공연을 예정했으나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며 15일 공연을 긴급 추가했고 이 역시 예매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솔드아웃을 기록해 트와이스의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뿐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도 한국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한국산 폰의 무덤으로 불리던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애플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대비 출하량이 증가한 유일한 제조사라는 점이 돋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애플의 판매량은 520만 대에서 420만 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샤프를 제친 사실로 눈에 띄었는데요.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애플이 지배하고 있고 샤프, 소니, 후지츠 등 일본 자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삼성전자의 부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버전 삼성 스마트폰에는 삼성의 로고 대신 갤럭시 로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삼성 로고를 넣는 것조차 힘든 일본 시장에서 삼성이 샤프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은 엄청난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는 송강호 배우와 박찬욱 감독이 수상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지난 28일 송강호가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시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송강호가 호명되자마자 박찬욱 감독이 가장 먼저 객석에서 달려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분 뒤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6년 만에 장편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에 돌아와 상을 거머쥔 것입니다. 1946년 시작된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사상 처음으로 2개 부문상을 석권하며 한국 영화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습니다. 박 감독과 송강호 배우는 각기 다른 작품으로 수상자가 돼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송강호는 담담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메르시 보쿠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으며 이어 한국말로 동료 배우 제작진 가족을 언급하며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 위대한 예술가 고레에다 감독님께 감사하다. 대한민국 영화 팬분들께 이 영광을 바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감독은 코로나19로 극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임권택 감독이 2002년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영화제 본상 수상의 문을 연 후 칸 영화제 경쟁 부문 7개 본상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에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이 기록적인 상을 휩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에선 K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칸 영화제가 한국 영화의 축제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시아 범죄 해결을 위해 BTS를 내세운 만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완벽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고 이제는 희망과 존경의 아이콘이 된 한국계 인물을 공화당에서 영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대선 승리를 위한 최고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인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공화당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려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차기 정권을 되찾기 위해 흔하지 않은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정치신문은 단독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인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더불어 공화당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의 주인공은 바로 조니 김입니다. 현재 그는 나사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가하기 위해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인물입니다. 한편 트럼프와 바이든의 2024년 리매치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가 2024년 재선에 성공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조니 김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공화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조니 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 사회를 이끌었던 공화당에서 어떻게 한국계 미국인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계 출신인 조니 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들 정도의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조니 김이 그동안 밟아온 행적이 알려지자 공화당도 그를 주목한 것인데요.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한국계라는 이유도 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차별을 스스로 극복하며 믿기 힘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미 해군 특수작전 사령부의 우수한 성적으로 네이비실의 일원이 되어 두 차례나 파병되어 은성 무송훈장과 동성 무궁훈장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라크 라마디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직접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실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를 받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의사의 삶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보게 된 나사의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사 우주비행사 선발 프로그램에 합격합니다. 그는 당시 지원자 1만 8천 명 중에서 선발된 우주비행사 후보 13명 중 첫 한국계 미국인 우주비행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취소된 컨스텔레이션 계획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시킨 달 탐사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유인 착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의 쌍둥이 여동생으로 아폴로 계획의 이름을 맞춘 장명입니다. 1969년 최초의 달 유인 착륙을 성공한 아폴로 11호 이후 인류의 마지막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12월 11일에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7호였습니다. 이후 인류는 약 40년 동안 다시 달에 가지 않았으며 중국, 러시아, 유럽 등 경쟁 국가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의 우주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실망한 미국 여론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운다는 명분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자 미국 사회에서 조니 김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후 조니 김은 가난한 아시아계 가정에서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자 하버드 의대 박사, 우주 비행사까지 한 사람이 한번 가져볼까 말까 한 직업들을 갖고 있어 지상 최강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그가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 우주 비행사 선정 때 조니 김을 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조니 김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당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소수자 출신의 인물인과 동시에 미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는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공화당의 계속적인 러브콜에 조니 김은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4년 아르테미스 계획을 완수한 뒤 정계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한국계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그의 합류에 기뻐하며 향후 공화당은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며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민자들을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화당은 보다 넓은 확장성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미국 백인 계층의 지지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에 패배하면서 전략을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백인 세력과 더불어 또 다른 세력의 지지가 있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화당은 소수자 중에서 인물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후 테드 크루즈 의원의 추천으로 조니 김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네이비실에서 이라크 복무 경험이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존경과 대우는 상당하며 이라크와 같은 곳에 파견된 적 있는 군인에게는 그 존경이 배가 됩니다. 한편 조니 김을 향한 트럼프의 지지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관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기존 한국계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조니 김을 회유하려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화합의 정치의 시작을 알린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36%까지 떨어지며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5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응답자 중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9%로 지지율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민주당 내 지지율도 72%로 전주보다 4%포인트 낮아졌으며 공화당 내 지지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부진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 등 물자 가격이 상승했고 코로나19로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탓이 작용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이터는 민주당이 11월 8일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으로 외신들은 보도하는데 현재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미국 분유 파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아기들이 먹을 분유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미국 국민들은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분유 공급 부족 사태는 지난 2월 최대 분유 업체 레버러토리스의 리콜 및 당국 조사 기간 중 일부 공장 생산 중단 탓에 발생했습니다. 에벗은 일부 생산 시설에서 제조품이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리콜을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이 겹치며 미국에서 분유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에 미국 부모들이 분유를 구하러 멕시코까지 가는 사건이 일어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갔는데요. 또한 분유 파동이 길어지자 미국 정부는 특별 대응팀까지 꾸려 군 수송기가 독일에서 분유를 공수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분유가 동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방문자 조달법을 발동해 미군이 분유 공수 작전으로 이름 붙인 수송 작전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거 승리를 거두며 트럼프가 곧 승리라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심주의를 외쳤던 트럼프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고 알려지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51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한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 세력은 한층 커지고 있어 조니 김의 정치 임무는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미국 사회에서 주류로 나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미국 정부에서도 영향을 넓혀가는 모든 한국계 인물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